어디서 어떻게 만든 인연이 미래에 어떻게 또 이렇게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일이 책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운명이기 때문에 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글이거든요. 이건 제가 넣지 않으려고 했다가 근데 저희 편집자분이 실은 이 글을 읽고 이분한테 책을 맡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진짜 없어요. 그냥 출판사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썼어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는 막 이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런 책이 누가 읽냐. 그러니까 저의 반응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책을 냈는데 막 사람들이 읽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 몇 권 팔렸다는 보고서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게 다 팔렸다고 막. 문학 번역가 지망생의 죽음의 계곡. 벤처기업 발전 과정에서 초기에 수입이 적고 투자에 따른 지출이 높은 단계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른다. 이 험난한 지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데 이는 기업의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죽음의 계곡을 뚫고 나가게 해줄 자금 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2017년처럼 문학 번역가로 전직하기 전 오랫동안 번역과 통역의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왔다. 몇 년 동안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학술 저널 규정을 보게 됐는데 이때 죽음의 계곡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졌다. 나의 경우 공식적으로 문학 번역 수업을 받고 첫 단행본 번역서를 펴내는데 약 9년이 걸렸다. 단행본을 내지는 못했지만 잡지의 단편 번역을 발표하거나 한국일보나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개최하는 번역대회에서 입상하거나 대학원에서 문학을 성취하지만 끝내 데뷔하지 못한 채 문학번역계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번역업계에서 지망생이라 함은 아직 단행본 번역서를 출판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죽음의 계곡에서 보내는 시간은 번역가마다 다른데 이는 각각의 개인적 사정이 다양한 데다 데뷔 자체가 워낙 운이 많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웹진 Asymptote Journal에서는 번역 대회를 개최하는데 단행본 2권을 출판한 경우만 제대로 데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심사 규정이 있다. 책 한 권을 번역 출판한 후 다시는 책을 내지 않는 번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Asymptote Journal의 규정에 따르면 나 또한 2018년 11월 30일 두 번째 번역서를 내고 나서야 문학 번역가 지망생에서 문학 번역가로 발돋움을 했다. 하지만 책 한 권만 내도 아무 책도 내지 않았을 때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특정 펀딩이나 레지던시에 지원한 자격을 얻었고 혹은 반대로 자격을 박탈당했고 번역일로 오디션을 볼 때 이 분야 전문가로 대우받기 시작했다. 즉 달리 의미하자면 죽음의 계곡은 일종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기도 하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언어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진리를 발견한다. 그 진리는 자신이 문학 번역이 아닌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깨달음일 수도 있다. 문학 번역을 할 정도로 다중 언어 사용이 익숙한 젊은이라면 그보다 유익한 일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 등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일은 그 어떤 자연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고 금전적 수익성도 훨씬 높다. 하지만 문학 번역에 몸을 담그기 전 자신의 언어 조합에 얼마만큼 펀딩이 가능한지 가늠하고 여타 수입으로 번역일 수입 외에도 소득을 벌충할 각오를 해야 하며 그러니 문학 번역가로서 죽음의 계곡에서 빠져나가는 당신의 길은 다른 번역가와 다른 길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그 길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든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무엇을 얻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책을 내고 안 내고는 중요하지 않다. 난 문학 밖에서 했던 일들을 아주 후회하진 않는다. 여러분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계곡에서의 시간을 즐기길. 이것도 다 모험일 터이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근데 그 단어 한두 개 넣은 게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래서 번역가들은 뭐 한영 번역가, 뭐 영한 번역가든 뭐 일영 번역가든 뭐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지금 2023년에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거의 모든 번역가들이 지금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각주 같은 거 안 달아요. 왜냐면 출판사에서 굉장히 싫어요. 영문권 독자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 저희 윗세대 번역가들은 다 이렇게 쳇바퀴 돌리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절대로 번역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번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책을 이제 승낙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흔한 작가가 되고 싶지 않고 저는 번역을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번역을 계속 하고 싶은 게 번역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고 번역가가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노하우까지 올라온 번역가가 몇 명 안 돼요, 진짜. 일이 너무 많아요, 번역가는. 그래서 번역가가 그냥 많지 않아요.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널려 있어요. 그런 번역가는 널려 있는데 문학 출판 번역가 이 집단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다른 출판 문학 번역가를 만나면 You feel my pain,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 바로 공감대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피칭이라고 하거든요. 그 피칭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번역가가 전 세계에 40명 모두 넘을 거는 통틀어서 40명도 너무 많다. 30명 막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합니다. 그 중에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문학 번역원에서는 항상 저를 대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백인 번역가를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 들자면 번역원에서 막 너무나도 어떤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한테 계속 후불금 지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뒤나 작품 때문인 거예요. 뒤나 작품에 대해서. 근데 평형추를 이제 그래서 그쪽에서는 막 그 팬티언에서는 계속 이렇게 사장이 결제를 안 하고 있다. 리사 루카스라는 사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영국에 제가 그 런던 북표에 갔었는데 제가 번역가가 아니라 작가로서 속해 있는 에이전시에서 파티를 해요. 매년 런던 북표. 그래서 제가 그 에이전시에 가가지고 이 파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리사 루카스가 있는 거야. 뉴욕에 있어야 되는 분이 여기 온 거예요. 왜냐면 다 출판기가 다 오는 파티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리사한테 가가지고 리사 이분은 이 미친 동양 남자는 뭐지? 이런 표정으로 이러시다가 순간 이러시다가 No, I'm Anton Her. You published me. 그래서 Oh, you're Anton Her. 하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막 Hey, so like I heard something was going on with.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되게 될 정도의 어떤 그 모든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소설가로서 그 파티에 있었던 거였고 지리적으로 런던에 있었고 그 파티에서 이제 그 많은 출판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너 쟤한테 가가지고 네트워킹 하라고 이미지 메이킹 하라고 너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국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냐고 막 화를 내요. 저는 한국 학생들한테 보면은 번역을 너무 잘했어. 솔직히 막 실수조차 막 너무 실수 잘했어 막 이런 번역이라. 왜냐면 정보라 작가님이 정말 그러니까 좋은 글은 번역하기가 쉬워요. The delivery waiting room was full of other women with bellies as big as Namsan Mountain, some clinging to their husbands' arms and screaming that they were going to die, while others were nonchalantly walking around, quietly sobbing or conversing with nurses. As for her, the fetus was threatening to burst out at any moment, and her body was slowly cracking open with each kick. Pain engulfed her. As it subsided, she was left with a pounding headache that felt like her heart was in her skull. The nurses urged her to walk if she wanted the baby to come out quicker, but her headache was so intense that she couldn't even sit up. She lay in bed and stared up at the ceiling until her eyes became sore from the white fluorescent lights. Her head pounded to the beating of her heart. She felt her head inch away from her body with every beat and slowly float up towards the white ceiling. But it was then yanked back whenever she felt another wave of pain that twisted her like a wet rag. The alternating contractions and headaches lulled her into an eerie sense of calm as her vision was flooded with white light. The intervals between contractions became shorter and the pain unbearably long and violent. The nurse examined her and said she was ready for the delivery room. Still rising up like a balloon and being jerked back with each wave of pain, she clung to her belly as she walked into the delivery room and hoisted herself upon the delivery table. She could vaguely hear the surreal counting of the doctor as she pushed on cue. Again and again, and a lump slipped out between her legs, or rather flowed out. She felt a wonderful relief in her belly. She lay there quietly, waiting to hear the baby's cries. Everything was silent. Neither the doctor nor the nurse moved. No one spoke. She barely managed to whisper, "What is it? Is it dead?" There was no answer. "Is the baby dead?" Terror and despair pierced through her blinding white senselessness and throttled her.
She looked about the room and struggled to sit up. A nurse gently took the baby from the doctor and handed it to her. The baby was a black and red, slightly iron-smelling, enormous blood clot.